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시간도 같이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안정법, 근로자 공급 사업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조금 특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 공급 사업입니다. 특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다시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만 가능하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은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가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괄호 뚫려 있는, 빵꾸 뚫려 있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만 가능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의 경우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비영리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3년. 그리고 근로자 파견 사업과 근로자 공급 사업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네,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까지 정리하시면 근로자 공급 사업 끝. 문제 풀면서 같이 또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근로자 공급 사업. 정답 1번.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요. 그런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동조합뿐이다. 기억하세요. 2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외 근로자 공급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1천만 원 아니고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유효 기간은 3년. 그래서 정답 3번. 3번. 직업안정법상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괄호에 들어갈 숫자.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려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연장 허가의 유효 기간도 3년입니다. 근데 언제부터냐? 연장 전 허가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해서 3년입니다. 정답 3번. 5번.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근로자 공급 사업 연장 허가의 유효 기간은 연장 전 허가 유효 기간 끝나는 날부터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도 3년이고 연장 허가도 유효 기간이 3년이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근로자 공급 사업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동조합만 가능하다. 3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은 비영리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는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6번. 근로자 공급 사업 틀린 내용.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해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허가의 유효기간 3년, 연장도 유효기간 3년.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노동조합 뿐입니다. 4번.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는 비영리 법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정답 4번. 직업 소개 사업이나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괄호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근로자 공급 사업이나 직업 소개 사업 할 수 없는 대상은, 할 수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 못하겠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누구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죠? 네, 법원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 가지 사유, 뭐 질병이나 고령이나 여러 가지 그 노령 등으로 인해서 장애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판정받은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요.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네, 안 되겠고요.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허가가 취소된 다음에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요. 다시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등록 허가가 취소됐다면 5년이 지나야 한다.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허가 못 받겠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안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 아니고 5년이 지난 자는 허가를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7년이 지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네, 다음은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직업안정법상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및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국외 공급 근로자 보호 관련 문제입니다. 공급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요거 잘 보셔야 합니다. 공급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급 대상 국가의 취업 자격을 취득해야 할까요? 공급 대상 국가의 취업 자격을 취득해야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공급 국가가 아니라 가려는 국가, 다시 말해서 공급 대상 국가의 취업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공급해야 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국외의 임금 수준 고려해서 공급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 보장해야 하고요. 공급 근로자의 출국 일자, 국외 취업 기간, 현 근무처 및 귀국 일자 등을 기록한 명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통화로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것. 이거 임금 지급의 원칙이잖아요. 그쵸?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정기불, 통화로 직접불, 전액불, 그리고 통화불이죠. 네. 그래서 정답 1번.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구인의 신청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구인의 신청 관련해서 언급을 해보면 구인 신청은 누가 하죠? 네, 구인자는 바로 기업이죠. 기업, 사업체에서 어디에 구인 신청을 하나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봅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 신청에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업체, 사업체에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는데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이 구인 신청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특정 경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구인 신청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구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구인 신청 안 받을 수 있겠죠. 2번,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네, 선급금은 원래 제공하는 선급금 금지 조항이 있죠. 선급금 지급 금지. 그래서 3번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4번, 구인 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구인 신청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구인 신청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경우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2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같은 문제죠. 구인 신청의 수리 관련된 문제인데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구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요. 구인 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하지 않은 경우. 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인 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인 신청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구인 신청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임금 체불 중인 사업주의 구인 신청도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번, 이번에는 구인 구직의 신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되는데요. 선택지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국외 취업 희망자의 구인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합니다. 국외 취업 희망자 구인 신청 6개월이 유효기간이다. 2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면 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고서 구인자, 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3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3년간이 아니고 1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4번,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아니고요. 15일에서 2개월 사이에 구인업체가 정합니다. 15일 이상 2개월 이하 기간으로 구인업체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2번. 4번 문제는 근로자의 모집이랑 근로자 공급 사업 관련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 1번,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네,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외 취업자의 모집 조항인데요. 국외 취업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억해두세요. 3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네, 노동조합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번, 근로자 공급 사업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포함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근로자 파견 사업과 구분한다. 별도로 구분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문제도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모집 방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업안정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 소개나 직업 지도 등의 직업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 행정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복지센터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1번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고용센터 떠올려 보시면 되죠. 고용정보 제공하고 직업 소개하고 직업 지도하죠. 근로자 파견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 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제 및 산업 동향, 구인구직 정보, 직업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 지도, 직업 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직무 분석은 직업안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직무 분석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과목 직업심리학에서 공부했었는데 직무 분석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어떻게 나눴나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 그리고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결과물 뭐라 그랬죠? 네, 스펙이죠. 스펙, 잡, 스페시피케이션, 직무 명세서. 직무 명세서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결과물. 그래서 작업자의 요구 조건, 작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기술되어 있는 게 직무 명세서. 그리고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결과물은 뭐였죠? 네, 디스크립션, 말 그대로 기술하는 거죠. 직무 기술서가 결과물이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말 그대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직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기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결과물 이 두 가지가 있다.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 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 내용이 아닌 것은 고용센터 업무 떠올려 보시면 되죠. 직업정보 수집 제공해야 되고요. 경제 및 산업 동향 네, 중요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정보들 네, 중요하죠. 하지만 직업안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네, 이런 것은 수집 제공할 정보는 아닙니다. 정답 3번. 4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이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고용센터의 업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1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일 네, 이거는 고용센터랑 직접 관련이 없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을 합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합니다. 인증 업무를.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된 일이다. 1번이 해당하지 않고요. 구직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직 신청의 수리를 거부함에 있어서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일 그리고 구직자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서 수급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네, 고용센터의 업무죠. 학생이나 직업훈련생 등에 대해서 직업 적성검사, 집단상담 그래서 직업지도, 직업상담을 하는 거죠. 네, 해당되는 고용센터의 업무입니다. 정답 1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3번 문제에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인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위탁을 하느냐?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해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은 3년이에요.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 기간 3년이다.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인증 신청을 해야 돼요. 만료 60일 전까지 재인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인데 위탁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진행을 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재인증 신청을 해야 돼요. 만료 60일 전까지. 1년 이상 실적 없으면 인증 취소할 수 있다.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직업안정법령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혹은 그 밖의 기관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인증을 신청할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사업 실적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4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정답 2번. 2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얼마 동안이죠?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인증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재신청해야 되나요? 네,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틀린 내용이 찾는 겁니다.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2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아니죠. 1년 이상 계속사업 실적이 없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자가 재인증 신청하려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마음대로 얘기했네요. 다시 읽어보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인증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이어서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지도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이 직업안정 법령상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직업지도의 대상. 자,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직업지도의 대상이 되겠고요. 신체 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업지도의 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그리고
요 세 가지에 더해서 하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취업에 대해서, 취업을 위해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신체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2번 직업안정법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국외에 무료 직업 소개 사업 하려는 자는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고요. 무료는 무신유등, 무신유등, 무료니까 신고를 해야 되죠.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 3, 4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국외 유료니까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유등, 무신유등, 유료니까 등록.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채용 여부를 직업안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네,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 소개받으면 통보를 해줘야 되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것 뭐였죠? 네, 정답 1번. 직업안정법 관련 문제 몇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못 받으면 유료 사업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근로자 공급 사업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노동조합만 가능하다. 그리고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의 경우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번.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 소개 또는 직업 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 대우를 받아선 안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 정답 1번. 2번. 직업안정법령 틀린 내용 찾는 겁니다. 1번.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노동조합뿐이다. 2번.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는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는 직업정보 제공에 초점입니다. 그래서 절대 취업 추천, 이력서 발송 대행, 취업 지도, 상담 이런 거 안 됩니다. 3번.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3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해야 한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네, 반드시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예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근의 다른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 3번.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네,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3년입니다.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단은 무신유등이니까 무료는
등록이 아니고 신이죠. 무신. 신고하여야 한다. 네, 우선은 이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하는 직업안전기관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봤듯이 해당 소재지 관할 직업안전기관에 신청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은 인근의 다른 직업안전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는 거짓 구인 광고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 소개,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심의회가 아니고 지방고용행정기관이었죠. 지방고용 노동행정기관이요. 2번 직업 소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 무료 불문하고 모두 신고해야 한다. 무신유 등이었습니다. 무료는 신고, 유료 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무신유 등. 3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 조건의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인 신청 수리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된다가 아니고 거부할 수 있다죠. 그 다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은 근로자 공급 사업과 별도라 그랬죠. 그래서 근로자 공급 사업에서 제외된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정답 4번.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구인자, 구직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국내 직업소개, 직업정보 제공, 직업지도 네, 다 가능한데 국 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역 나와바리가 아니잖아요. 네, 국 외는 누구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네, 업무가 아닙니다. 6번 직업안정법규상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네, 직업상담, 직업지도 관련된 내용이 되어야 하겠죠. 고용센터에서 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업상담 이론기법 필요하겠고 고용안정 전산망 운용이 필요하겠고 직업소개 사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노동경제학 이론은 네, 교육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희소식이죠. 네,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서 4과목 노동시장론을 공부하고 나면 이 이후에는 노동경제학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네,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직업안정법에 대한 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공부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남은 법령 2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입니다. 네, 채용 서류라고 하면은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응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제출 서류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 심사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서들 있죠.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은 증명하는 거니까 입증 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 심사 자료 이외에 포트폴리오라던가 연구 실적물 이런 것들처럼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좀 더 심층적인 자료들, 이것을 심층 심사 자료라고 합니다. 기초 심사 자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응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포함하고 증명서들은 네, 입증하는 자료니까 입증 자료. 그 외에 좀 더 구직자의 실력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작품집, 연구 실적물
이런 것들은 심층 심사 자료.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있고 채용 서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해서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채용 절차 공정화 법령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하지만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틀린 내용 찾는 겁니다. 기초 심사 자료는 기본 제출 서류,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 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서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초 심사 자료는 이제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이죠. 그래서 이런 기초 서류의 양식, 표준 양식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3번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4번 이 법은 지자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4번. 2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초심사 자료는 기본 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해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재산 정보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 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입증 자료라는 것은 학위증명서, 각종 증명서를 말하는 거죠. 입증 자료가 아니고 기초 심사 자료의 표준 양식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2번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용 서류란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를 말합니다. 심층 심사 자료란 작품집, 연구 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자료를 말한다. 기초 심사 자료 외에 심층적으로 구직자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 1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령, 과태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3,000, 500, 300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500과 300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요거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그냥 한번 언급을 해보면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주 엄중한 잘못이겠죠. 채용 강요, 금품 수수 이런 것들을 하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에 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500과 300을 정리를 해볼게요. 둘이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500이 이제 잘못의 질이 더 나쁜 거겠죠. 더 나쁜 잘못. 그리고 300은 조금 덜한 잘못. 네,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네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귀속을 강요하거나 채용 광고 내용과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수집, 좀 근로자 혹은 이제 채용 예정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구직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분하시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1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행위.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300만 원 이하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 이행 안 한 것 300만 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지식재산권을 귀속하도록 강요한 것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답 4번. 2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채용 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 나쁩니다. 500만 원 이하.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500만 원 이하.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덜 나빠 300만 원 이하.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500만 원 이하입니다. 드디어 이 교재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공부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에 두고 있습니다. 좀 독립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상임위원 2명, 위원장과 부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재적위원회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가 소집이 된다. 그리고 재과출, 출과찬 기억하시면 돼요. 재과출이라는 것은 재적의원회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과찬,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다시 재과출, 출과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가 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몇 년이다? 3년이다. 한 차례 연임 가능하고 4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하고 재과출, 출과찬. 끝.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선택지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에 둔다. 무엇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4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2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된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서 9명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재과출, 출과찬, 재과출, 출과찬. 네. 정당법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선택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 1번. 3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아니죠. 일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요 둘이 상임위원이 되죠. 그래서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나머지 선택지 같이 정리해봅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을 한다. 재가출 출가찬이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출과찬으로 의결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아마 정답이 2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에 흥분했나 봐요. 정답을 잘못 표시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또 각자의 어려움, 곡절이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차근차근 공부를 잘 해 오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들 차근차근 특히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보시고 남은 기간도 준비 잘 하시고 화이팅 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시험 때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전체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혹시 또 뭐 제가 도움을 드릴 부분,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뭐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뭐 확인하고 이제 답장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